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입니다. 올해 61세죠.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노후 준비 말이죠. 저처럼 25년간 매월 100만 원씩 적금 넣으며 성실히 살아온 분들 계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4억 5천만 원이 8개월 만에 1억으로 줄어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꿈꿨던 안전한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985년 23살의 저는 경북 안동에서 상경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한 장 들고 서울에 올라왔죠. 화학회사 생산직으로 첫 발을 내디딘 월급은 38만 원이었어요. 고시원 월세가 8만 원, 생활비로 20만 원, 고향 부모님께 5만 원을 보내드리고 나니 남는 건 5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을 적금으로 넣기 시작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하루 10,000원이라도 아껴서 모자. 이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3평도 안 됐어요.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이었죠. 벽이 얇아서 옆방 사람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밤 가계부를 썼어요. 오늘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얼마를 모았는지 꼼꼼히 적었죠. 라면 한 개가 150원이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한 달에 라면을 2번 이상 먹으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쌀을 사서 밥을 지어 먹고 김치는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걸로 버텼어요.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도 나는 술 안 마신다며 거절했죠. 사실 돈이 아까워서였는데 말이에요. 3년이 지나서 조장으로 승진했을 때 월급이 52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적금을 15만 원으로 올렸어요. 주변에서는 젊을 때 좀 놀아라, 돈만 모으면 뭐하냐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1990년 맞선으로 만난 이미숙 씨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검소한 성격이었어요. 신혼집은 전세 2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였죠. 두 방에 거실 하나 부엌도 좁았지만 저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저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부부 합쳐서 월 수입이 80만 원이었는데 생활비로 45만 원, 적금으로 30만 원, 비상금으로 5만 원씩 나누어 썼습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썼죠. 오늘 양파 1kg 사는데 800원 썼네. 내일은 700원짜리로 사야겠어. 이런 식으로 10원 단위까지 아꼈습니다. 1992년 첫째 대운이가 태어났어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됐죠. 그때부터 제 혼자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월급이 78만 원이었는데 적금을 20만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월 10만 원도 못 벌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늘어났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995년 둘째 소영이가 태어났어요. 육아비가 늘어나면서 생활이 더 빠듯해졌지만 아내의 반찬 사업이 궤도에 올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맞췄죠. 1998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저도 3개월간 무급휴직을 당했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적금을 넣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생활비가 부족해서 기존 적금에서 돈을 빼야 할 상황까지 왔죠. 하지만 아내가 반찬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월 40만 원까지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고비만 넘기면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아내의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다행히 1999년에 복직할 수 있었고 과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월급이 120만 원이 됐죠. 위기를 겪어봐야 저축의 중요성을 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적금을 월 50만 원으로 대폭 늘렸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녀들이 초중 고생이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사교육을 시키라고 했지만 저희는 공교육 위주로 키웠어요. 월 교육비를 30만 원 수준으로 제한했죠. 대신 아이들에게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다. 학원에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2005년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이 2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해에 큰 결정을 했죠. 수원 분당선 연선 32평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8천만 원을 대출받아서요.
이제 우리도 내 집이 생겼구나. 아파트 열쇠를 받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거든요. 15년간 전세로 살면서 언제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적금을 월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아내도 반찬 사업이 안정돼서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벌었어요. 주변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권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은 안 한다. 오직 적금만 고집했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동료들이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봤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적금이 제일 안전해. 월 100만 원 적금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어요. 2010년 드디어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25년간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5년간 꼬박꼬박 넣은 적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4억 원이죠. 거기에 아파트 시세가 3억 2천만 원까지 올라서 대출 3천만 원을 빼면 순자산이 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그때의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월 150만 원을 벌어서 생활비로 쓰고 4억 원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경비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서 있어야 하고 밤낮 교대 근무도 해야 했죠. 그래도 월 150만 원이면 생활하기에 충분했고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까지 더하면 여유로웠습니다. 2015년 아들 대훈이가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도 여전히 4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죠. 딸 소영이도 간호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리를 잡으니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을 8년째 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정형외과에 다니면서 월 15만 원씩 의료비가 나갔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경비 업무가 더 힘들어졌어요. 아파트 출입 통제하고 방문자들 체크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배달 음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였어요. 매일 아파트로 들어오는 배달 오토바이만 해도 수십 대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구나. 저는 그때부터 배달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넘쳐났어요. 월 매출 2천만 원 달성 6개월 만에 투자금 회수 이런 제목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 영상에서 60대 부부가 도시락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를 봤는데 정말 확신이 섰어요. 건강한 집밥을 원하는 수요가 엄청나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외식을 못하니까 집밥 스타일 도시락이 인기다. 우리처럼 30년간 집밥 해온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수가 우리도 도시락 사업 한번 해보자. 아내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30년간 반찬을 만들어 온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2021년 초 저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가서 여러 업체를 둘러봤어요. 그중에서 밥상머리라는 도시락 전문점 브랜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사 담당자의 설명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코로나로 집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건강식 도시락은 완전한 블루오션이에요. 저희 가맹점 평균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초기 투자금은 3년 안에 회수 가능하고 그 이후엔 순수익이죠. 가맹비가 2천만 원, 인테리어비가 8천만 원, 주방 설비가 4천만 원, 초기 재료비와 운영 자금이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총 2억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25년 모은 돈의 절반을 투자하는 거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본사 담당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공하면 월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5년 후엔 원금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입니다. 집 근처 상가 1층 15평 매장을 월세 300만 원에 계약했어요. 위치가 좋았죠.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도시락 주문이 폭주할 거야.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본사에서 2주간 교육을 받았어요. 메뉴 구성부터 조리법, 포장법, 배달앱 운영법까지 다양한 걸 배웠습니다. 아내도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2021년 9월 드디어 밥상머리 수원점을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 친척들과 지인들이 축하하러 와줬어요. 화환도 몇 개 받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첫 주는 호기심으로 주문이 제법 들어왔어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시작이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둘째 주부터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 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아직 초기라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입소문 타면서 늘어날 거야. 저는 그렇게 자위했습니다. 9월 전체 매출을 계산해 보니 350만 원이었어요. 본사에서 말한 1000만 원과는 거리가 멀었죠. 재료비로 120만 원, 임대료 300만 원, 아르바이트 인건비 150만 원, 각종 부대 비용 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월 고정비만 650만 원인데 매출은 350만 원이었으니 300만 원 적자였어요.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매출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기라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안정화돼요.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전단지도 더 돌리시고요. 그 말을 믿고 전단지를 5,000장 더 만들어서 직접 돌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문 앞에 전단지를 끼워 넣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만 참았습니다. 10월 매출은 280만 원으로 더 줄었어요. 11월엔 24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에는 200만 원까지 추락했죠. 매달 4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경쟁 업체들이 반경 500m 내에 3개나 더 생긴 거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점이었어요. 바로 옆 건물에 들어왔는데 규모도 크고 마케팅도 화려했습니다. 배달앱에서도 신규 업체들이 프로모션을 하면서 저희는 검색 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고객들은 당연히 할인 이벤트를 하는 새로운 업체로 몰렸죠. 아내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18시간을 일하는데 매출은 하루 6만 원, 7만 원 수준이었어요. 여보, 편의점 알바가 하루 8만 원인데 우리는 18시간 일해서 6만 원이야. 아내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배달을 직접 다녔어요. 오토바이 면허를 새로 땄습니다. 61세의 말이죠. 겨울철 오토바이 배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면서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은 계속 200만 원 수준에 머물렀어요. 고정비는 여전히 650만 원이었으니 매달 450만 원씩 손해를 본 거죠. 5개월간 총 2250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불면증이 시작됐고 입맛도 없어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못하겠어. 아내가 처음으로 포기를 이야기했어요. 6월 들어서 매출이 1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5만 원도 안 되는 거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5만 원. 이게 말이 되나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보니 중도 해지 시 2천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어요. 주방 설비나 인테리어도 철거하는데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되팔 가치는 거의 없었어요. 8개월간 총 손실이 2억 2천만 원, 위약금과 철거비까지 더하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5년간 매월 100만 원씩 모은 4억 5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이 8개월 만에 사라진 거예요. 폐업 후 3개월간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기도 싫었어요. 25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모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날릴 수 있었을까?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월 30만 원씩 치료비가 나갔습니다. 내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아내도 자신을 탓했어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61세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길도 잘 몰랐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해서 월 200만 원 정도 벌었지만 기름값과 보험료를 빼면 실제 수입은 130만 원 정도였어요. 아내는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해서 월 80만 원을 벌었어요. 우리 부부가 합쳐서 21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남은 2억 원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노후 자금으로 정했습니다. 정기 예금으로 넣어서 이자 수입으로 월 3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아들 대훈이가 매월 50만 원, 딸 소영이가 30만 원씩 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기만 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저희 월 수입은 205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120만 원, 의료비로 3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로 25만 원, 기타 비용으로 30만 원이 나가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여유는 없지만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정도죠.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의료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불안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25년간 매월 100만 원씩 모으는 성실함은 있었지만 변화하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급변한 배달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된 수익 전망도 맹신했죠. 월 매출 1,000만 원 보장이라는 말을 듣고 검증 없이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았고 배달앱 수수료도 15%나 됐어요. 적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25년간 투자나 자산 증식 기회를 놓친 것도 후회됩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가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전체 자산의 절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은퇴 후 내 사업에 대한 로망도 문제였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실패 시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제한적인데 그걸 간과했어요. 61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 관계의 변화예요. 사업 실패 후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효자, 효녀지만 그들에게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요.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건강하니까 몇 년 더 일할 수 있고 2억 원이라는 노후 자금도 있습니다. 아내도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남은 인생이라도 현명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화려한 수익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재산의 일부만 투자하세요. 절대 모든 걸 걸지 마시고요. 저처럼 25년간 모은 돈을 8개월 만에 날리는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노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현명한 판단과 신중한 투자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택시 운전을 시작해요. 서울 시내를 누비면서 다양한 승객들을 만납니다. 젊은 직장인들, 나이든 어르신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어제는 30대 직장인이 제 택시에 탔는데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더라고요. 아저씨 요즘 주식 안 하세요? 라고 묻길래 나는 그런 거 잘 몰라라고 했더니 지금이라도 공부해보세요. 은행 이자로는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25년간 모은 돈도 실질적으로는 그때만큼의 가치가 없어졌거든요. 1985년에 자장면이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이에요. 20배 이상 올랐죠. 그런데 제 적금 이자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요. 주식, 펀드, 부동산, 코인까지 다양한 투자를 해요. 물론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공부를 하면서 투자하더라고요. 저처럼 무작정 안전하다는 이유로만 적금만 넣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20대 여성 승객이 부모님께서 집 사라고 돈을 주셨는데 반은 부동산에 반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해요라고 하더군요. 위험하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적금만 넣으면 더 위험해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수가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봐. 그래도 여보 우리는 성실하게 살았잖아.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했어. 세상이 변하는 걸 못 봤어. 아내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배우고 있어요. 청소 일하면서 만난 다른 아주머니들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유튜브로 요리법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뭐하러 배워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익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딸 소영이가 아빠, 남은 2억 원도 그냥 예금만 넣어두지 마시고 일부는 안전한 펀드라도 해보세요라고 권했어요. 펀드도 위험하지 않냐? 고 물었더니 은행에서 파는 안전한 상품들도 있어요. 적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고민 중이에요. 한번 큰 실패를 겪고 나니 모든 게 무섭거든요. 그래도 딸 말처럼 조금씩은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지금처럼만 해서는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갈 것 같거든요. 택시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서울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2005년에 1억 8천만 원에 산 수원 아파트가 지금은 5억 8천만 원이에요. 20년 만에 3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 제 적금은 2배도 안 늘었어요. 그때 집을 한 채 더 사둘 거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었죠. 지금 제 수입으로는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요. 요즘 택시 손님들 중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세요. 입지 분석, 시장 동향, 정부 정책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더라고요. 저처럼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난달에는 50대 사업가분이 제 택시에 탔는데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61세라고 했더니 아직 젊으시네요. 새로운 걸 배우기에 늦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요즘은 60대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다만 저처럼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방식이라고요. 도시락 사업도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었어요. 다만 너무 큰 규모로 시작하신 게 문제였죠. 그분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몇 년 후에 체력이 허락한다면 작은 규모로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요. 이번엔 철저히 준비해서 말이에요. 전 재산을 걸지 말고 실패해도 타격이 크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요. 아내도 그때의 경험이 헛되지 않게 써보자고 해요. 실패했지만 8개월간 도시락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거든요. 어떤 메뉴가 인기가 있는지, 어떤 마케팅이 효과적인지,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됐어요. 다만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거예요. 시장 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경쟁 업체 분석도 하고 초기 투자금도 최소화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조언을 들을 거예요. 지금도 택시 운전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 마케팅 전문가들, 성공한 창업가들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어제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라는 분을 태웠는데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과장된 수익 전망을 제시하는 곳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가맹점주들의 매출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직접 현장도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조언을 들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요즘 저희 부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남은 2억 원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공부하고 있어요. 전부 예금에만 넣어두지 말고 일부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 보려고요. 물론 안전한 범위 내에서 말이에요. 딸 소영이가 금융 세미나에 같이 가자고 해서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60대 이상을 위한 자산관리 세미나였는데 정말 유익했어요.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노후 자산관리법도 배웠어요. 강사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성실하게 저축하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은 안전이라는 착각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25년간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적금만 넣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투자로 절반을 날려버렸고요. 이제는 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모든 걸 안전한 예금에만 넣는 것도 위험하고 모든 걸 투자에 몰아넣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적절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들 대훈이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회사에서 재무 관련 일을 하다 보니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거든요. 아버지 2억 원을 3등분해서 1등분은 예금, 1등분은 안전한 펀드, 1등분은 좀 더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에 넣어보세요 라고 조언해 줬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한 번 큰 손실을 봤는데 또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 말처럼 소액으로 시작해서 공부하면서 늘려가기로 했어요. 지난달부터 월 20만 원씩 펀드에 넣기 시작했어요. 안전한 채권형 펀드부터 시작했거든요. 첫 달엔 1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둘째 달엔 8천 원 손실이 났어요. 예금보다는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매일 펀드 수익률을 확인하면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있어요. 경제 뉴스도 예전보다 관심 있게 보게 됐고요.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아내도 변했어요. 예전엔 돈 관련된 건 남편이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인터넷 뱅킹하는 법도 배웠고 펀드 수익률 확인하는 법도 알게 됐어요. 이제라도 배워서 다행이야 라고 해요. 며칠 전에는 택시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65세에 퇴직하신 후 5년간 다양한 투자를 공부하시면서 연 5%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무서워서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 오히려 담대해졌어. 어차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전하게만 살면 뭐해. 그분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분만큼 담대하지는 못해요. 한번 큰 실패를 겪어서 더 조심스럽거든요. 하지만 그분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용기는 얻었어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체조를 하고 7시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해요. 점심시간에는 아내와 통화하면서 펀드 수익률도 확인하고 경제 뉴스도 봐요. 오후에는 다양한 승객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딸이나 아들과 만나서 금융 공부도 하고 가끔은 세미나에도 참석해요. 예전보다 훨씬 바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활기차다고 할까요?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기쁨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같은 또래 택시 기사분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자녀 관계 등등.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한 분은 나도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봤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펀드 투자로 목돈을 마련해서 작은 상가를 샀다고 하셨고요. 60대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너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배우려고 해요. 요즘 아내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실패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다. 왜? 예전엔 너무 안주하고 있었잖아. 변화를 두려워했고. 맞아, 이제는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만약 도시락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경비 일만 하면서 4억 5천만 원 통장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실패는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20대 손님이 아저씨는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패가 무섭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대신 실패해서 배워라. 나도 큰 실패를 했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줬어. 다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시도해라. 그 친구가 아저씨 말씀 정말 도움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제 실패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 경험을 정리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볼까 하고요. 60대 도시락 사업 실패기 25년 적금의 함정 늦게라도 배우는 투자 이런 주제로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내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자고요. 실제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택시 손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처럼 25년간 매월 100만 원씩 모으는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더 필요해요. 둘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금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분산 투자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셋째,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신중하게 그리고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해서 배우세요. 저도 큰 실패를 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모아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노력하고 있어요. 60대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7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라며 저 김성호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